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부산 개국 90주년 특별 기획 북극 항로를 열다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최현호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차갑고도 가장 뜨거운 바다는 바로 북극해일 겁니다. 지구 온난화가 가져온 뜻밖의 결과죠. 북극의 빙하가 녹아내리고 북극 항로가 열리면서 전 세계는 패권 전쟁에 돌입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새로운 길이 열리고 전 세계 판도가 뒤바뀌는 상황과 과정과 그 길목에 바로 부산이 위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희 KBS 부산은 두 차례에 걸쳐서 북극 항로가 어떻게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는지 또 우리는 어떤 대비를 해야 하는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1부 부산 미래를 선점하라라는 주제로 전문가들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북극 여정으로 저와 함께할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북극 항로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면서 요즘 가장 바빠진 과학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신영철 극지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북극 항로가 열리면 전 세계 물류 판도는 어떻게 바뀔까요? 글로벌 물류 전문가 김일성 한국해양대 글로벌 물류대학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북극 항로를 선점할 수 있는 K조선의 위력을 알려주실 조선해양공학 전문가 정광효 부산대 교수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분은 이런 날이 올 줄 알고 있었을까요? 20년 가까이 북극 항로를 미리 연구를 하고 계셨던 분입니다. 허윤수 부산연구원 부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청자분들께는 사실 이 북극 항로가 다소 생소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 네 분께서 보다 친절하고 또 재밌게 설명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 본격 대담에 앞서서 먼저 알아둬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북극 항로가 대체 무엇이고 어디를 지나는 바닷길인지 또 어떤 가치를 띠고 있는지 우리 목지원 아나운서가 쉽고 친절하게 알려준다고 합니다. 자, 목지원 아나운서 북극 항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을 북극으로 안내해드릴 아나운서계 엘사 목지원입니다. 요즘 이런 얘기 한 번쯤 들어보셨죠? 북극 항로가 열리면 부산이 글로벌 초역세권이 된다. 또 아시아 관문 도시가 된다. 얼어붙은 북극해가 녹으면서 생기는 이 슬프고도 반가운 북극 항로에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는 첫 번째 이유, 바로 경제적 가치 때문입니다. 여기 유럽과 아시아의 물류 운송을 위해 인류가 수백 년간 이용해온 항로가 있습니다. 부산항에서 유럽 최대의 무역항인 네덜란드 로테르담까지 가려면 수에즈 운하를 거치는 바로 이 항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북극해를 지나는 북극 항로가 열리면 기존 항로보다 훨씬 짧고 빠른 길이 생기게 되는데요. 북극 항로에는 크게 두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하나는 캐나다 북부 해역을 지나는 북서 항로고요. 또 하나는 러시아 북부 해안을 따라가는 북동 항로인데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길은 바로 이 북동 항로입니다. 부산에서 수에즈 운하를 거쳐 로테르담까지 가는 현재 항로는 약 22,000km 거리로 약 4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하지만 북동 항로로 갈 경우 운항 거리는 15,000km로 30% 이상 줄게 되고요. 운송 시간도 30일로 예상돼 현재 항로보다 10일 정도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줄어든 시간은 연료비와 인건비를 비롯한 각종 비용 절감으로도 이어지게 됩니다.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최단 경로인 북극 항로는 단순한 바닷길이 아닌 수많은 가치와 기회를 창출하는 곳입니다. 얼음이 사라진 북극이 우리에게 가져다줄 기회는 무엇일지 계속해서 최현호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자, 우리 목지원 아나운서 설명을 들으니까 전 세계 관심이 뜨거운 이유를 알 것도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북극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겨울왕국의 엘사라는 호칭을 좀 붙여봤는데 제법 어울리지 않습니까? 예.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 오늘 알토란 같은 목지원 아나운서의 활약을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북극을 둘러싼 이런 변화를 가장 먼저 느끼고 있는 분 바로 우리 신 소장님이실 텐데 이런 상황에서 극지연구소가 또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곳인지 소개를 잠깐 해주시죠. 네, 세상의 끝에서 지구의 미래를 내다보고 준비한 연구소 극지연구소에서 왔습니다. 남극 세종과학기지, 장보기지,
북극 다산기지, 쇠빙연구선, 아라오너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러한 시설을 잘 관리하고 뛰어난 연구를 수행하고 또 국내 다른 연구 역량들도 극지 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우리의 사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구 온난화가 뚫어준 길이 바로 북극 항로인데 현재는 얼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몇 달 정도는 얼음이 녹게 되죠. 그 길로 우리가 북극 항로를 만들어 간 건데 앞으로는 이 얼음이 아예 없어지는 날이 올 수도 있다고요. 지금 북극 상황이 어떻습니까? 달아오르는 지구에서도 가장 빨리 뜨거워지는 곳이 북극입니다. 지구 평균보다 두세 배 빠른 속도로 따뜻해지면서 북극 바다를 덮고 있던 해빙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인공위성 관측이 시작된 게 1979년인데 그 뒤로 약간 40년 조금 넘었습니다. 지금 북극 바다를 덮고 있던 얼음이 여름 기준으로 절반 남았습니다. 근데 이제 해빙 면적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 두께도 얇아지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날씨가 추워져도 다시 얼리기 어렵다는 얘기가 되겠죠. 지금도 여름에 석 달 정도는 안정적으로 운항할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북극 항로가 점점 북쪽으로 확대돼서 통항 가능한 시기는 계속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자, 항로를 생각하면 반갑지만 사실 기후변화로 북극이 녹아내린다. 들으시는 이마다 다양한 감정이 들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목지원 아나운서 설명대로 북극 항로가 본격적으로 열리면 시간과 또 비용이 줄어든다는 건 우리가 얘기를 들었는데 근데 이렇게 전 세계 강대국들이 앞다퉈서 경쟁을 해야 될 일인가라는 부분에 의구심이 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김일성 교수님 잠깐 해주시죠. 네, 우리 역사적인 사실을 하나 기억해 보시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새로운 길을 정복한 나라가 세계를 지배한다라고 했었죠. 물론 우리나라가 북극 항로를 개척한다고 세계를 정복하거나 지배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예. 하지만 그만큼 선언적인 의미가 크다라고 볼 수 있겠죠. 과거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해상 노선, 아프리카 희망봉을 넘어오는 노선에서 중심 도시는 런던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수에즈 운하가 개통이 되면서 중심 도시로 성장한 글로벌 중심 도시로 성장한 건 싱가포르였죠. 예. 글로벌 허브 도시에서 시간과 거리의 해상 운송에서 시간과 거리의 단축이라는 것은 단순히 항만으로서의 가치보다는 글로벌 허브 도시로 성장하는데 핵심 요소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싱가포르 말씀하셨는데 지금 기존에 이게 남방 항로를 지나면서 가장 전략적인 위치에 있는 곳이 싱가포르인데 항만뿐만 아니라 금융, 여러 배후 산업들이 다 발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정관 교수님, 지금의 그 남방 항로, 수에즈 운하를 지나는 그 항로의 안정성, 사실 이제 항로의 기득권이죠. 여기에 대한 부분도 잠깐 말씀을 해주시죠. 그 수에즈 운하는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기 위해서는 홍해에서 지중해를 건너가야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1869년도에 개통해가지고 지금까지 잘 운영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연간 2만 척 이상의 선박이 진행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쪽에서 사고가 하나 있습니다. 2021년도에 그 에버 기본호라는 자초가 되면서 6일 동안 수에즈 운하가 막히고 정상화가 되는데 11일이 소요됐습니다. 예. 그 기간 동안에 그 국제 무역의 손실 규모는 약 한 670억 불 정도로 예상됩니다. 즉 이 말은 유일한 길이다 보니 그만큼 리스크도 크다는 거죠. 예. 그리고 예.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동의 어떤 정치적인 이슈가 될 때마다 수에즈 운하는 항상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수에즈 운하가 막혔을 때 아프리카로 돌아가야 된다는 길이 더 멀어지는데 그 희망봉 아래로 내려가야 되니까. 예, 근데 예. 아까 저 엘사 아나운서, 목지연 아나운서가 말씀하셨다시피 북극으로 가게 되면은 예. 더 줄어듭니다. 어. 즉 수에즈 운하가 막혔을 때 아프리카가 아니라 더 돌아가는 아프리카 안에 더 짧은 경로가 되는 북극 항로가 대창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상당한 어떤 이점이 될 수 있는 항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북극 항로가 현실화가 되면은 부산이 최대 수혜지가 될 거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자, 부산에 구체적으로 어떤 기회가 생기는 건지
예, 우리 허현수 부원장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예, 말씀해 주시죠. 예. 아까 방금 전에 그 김일성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항로의 변화를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거기에 항로의 변화와 함께 역사적으로 에너지 소비를 한번 더 가미해 보겠습니다. 항로와 에너지 소비의 그 변화를 살펴보니까 18세기 석탄 시대에는 희망보 항로를 이용해서 유럽과 아시아의 무역이 활발해졌습니다. 예. 그때는 도보협에 가장 많은 배들이 다니게 됐고요. 그런 이유 때문에 런던이 그 당시에 전 세계 중심 도시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19세기 후반부터는 석탄 시대에서 석유 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약 150년 전인 1869년에 수에즈 운하가 개통됩니다. 즉 석유 시대와 수에즈 운하 시대 때가 되면서부터 싱가포르 앞에 있는 말레카 해협이 예. 전 세계들이 가장 많이 다니게 되었고요. 네, 그런 네. 이유로 싱가포르가 지금은 아시아를 넘어서 글로벌 해양 중심 도시 또는 글로벌 중심 도시로 지금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렇게 살펴보니까 앞으로 뭐 전 세계적인 그 에너지 기업인 영국의 BP의 네. 글로벌 에너지 소비 전망을 살펴보니까요. 2035년에 가스가 석유를 추월하는 시대가 이제 됩니다. 가스 시대가 된다는 네,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저는 이제 그때부터가 이제 예. 앞에 석탄 시대, 석유 시대 그리고 2035년부터는 가스 시대라는 거죠. 저희가 오늘 지금 계속 토론을 하고 있는 그 북극 항로 시대와 가스 시대가 합쳐지면은 예. 부산의 앞바다인 대한해협이 전 세계 배들이 가장 많이 통항하게 되는 기회가 온다는 거죠. 예. 지금 남방항로에서 그 혜택을 본 도시들이나 항만들은 거기에 모든 것들이 맞춰져 있죠. 예. 그러나 이제 가스 시대가 되게 되면 새로운 가능성이 발견이 되는 것이고 예. 또 그에 맞춘 새로운 인프라들, 항만들이 생겨나야 될 텐데 그걸 바로 우리 부산이 가져가자. 예, 맞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자, 북극항로 시대를 앞두고 이렇게 부산이 주목을 받는 이유 말씀하신 것과 동시에 바로 우리가 부산항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엘사 목지원 아나운서가 이번에는 부산항에 대해서 알려준다고 합니다. 엘사 아나운서 나와주세요. 네, 여러분이 애타게 찾던 그 엘사 나왔습니다. 북극항로의 지리적 특성상 부산항은 유럽으로 가는 최단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부산항의 과거를 알면 미래로 향하는 길도 좀 더 선명해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부산항의 역사에 대해 조사해 왔습니다. 1876년 일제에 의해 강제 개항한 부산포 사진입니다. 한국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부산항은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또 산업화를 거친 살아있는 역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역사의 한 획을 그은 건 자성대 부두입니다. 1978년 우리나라 최초의 컨테이너 부두로 문을 열었는데요. 자성대 부두는 우리나라 수출 역사의 산증인으로 46년간 그 명성을 이어온 후 지난해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부산항은 1990년대부터 부산신항 개발을 통해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됩니다. 1998년 신항 1, 2부두 개장을 시작으로 가장 최근인 2024년에는 신항 7부두를 개항했습니다. 이렇게 끊임없는 도전을 이어온 부산항은 현재 화려한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계 2위의 환적항이면서 세계 7위의 컨테이너 항만이고요. 글로벌 항만 연결성 지수는 세계 4위입니다. 전 세계 150여 개 나라의 항만을 잇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고 매주 270여 개의 정기 노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부산항이 운영하는 수백 개의 정기 노선에 이제 북극항로를 추가할 일만 남았습니다. 하루빨리 그날이 오길 바라면서 저는 더 흥미로운 북극항로 이야기 들고 잠시 후에 찾아오겠습니다. 네, KBS 부산 특별기획 북극항로를 열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정광희 교수님. 네. 북극으로 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직도 얼음이 둥둥 떠다니고 위험하고 수심도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우리가 K조선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기술이 지금 얼마나 뛰어나고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그 북극을 운하하기 위해서는 여름에는 얼음이 없을 수도 있어서 그냥 일반 상승이 다닐 수 있지만은 겨울이 되든지 뭐 여름을 제외한 나머지 3계절에는 얼음이 전바다를 덮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박이 그 길을 지나가기 위해서 얼음을 깨면서 가야 돼요. 예. 그런 선박을 우리는 세빙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세빙선을 그냥 얼음을 깨기
위한 목적이 아닌 상업적 목적으로 물건을 운반하기 위한 선박을 우리는 쇄빙 상선이라 그러는데 예. 가장 최근에 그 대형 쇄빙 상선을 건조한 경험이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그러한 선박이 러시아에서 생산된 천연가스를 유럽이나 주변 국가에 수출하기 위한 예. 쇄빙 LNG선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약 20여 척 이상을 우리나라에서 건조하고 예. 그리고 했었는데 사실 러시아가 북극의 나라잖아요. 자기들 나라에서 북극의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쇄빙 상선의 건조를 위탁하고 맡겼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 앞으로 어떤 친환경과 쇄빙선의 기능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선박의 어떤 기술은 우리가 세계 최고라고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쇄빙선이 북극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데 일반 선박과 가장 큰 차이, 조금 전에 이제 얼음을 깨면서 간도가시죠. 여기에 대한 추가 설명 잠깐 더 해주시죠. 보통 선박을 운항하는 선박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쇄빙선하고 내빙선. 쇄빙선은 얼음을 깨면서 가는 거고 예. 내빙선은 유빙을 가로지르면서 가는 건데 지금 저희들은 이제 쇄빙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선박이 얼음을 깨는 원리는 선박이 얼음 위에 올라타면서 선박의 무게로 얼음을 깨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선박이 얼음 위에 올라타고 깨고 올라타고 깨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선박의 올라타게 되면은 그만큼 추진력도 강해야 되고 구조적으로도 얼음하고 부딪히더라도 구조적으로 튼튼해야 되는데 그러네요. 보통 그 두께가 아까 말한 쇄빙 LNG선은 2.1m까지의 두께까지 얼음을 깰 수가 있습니다. 예, 즉 우리 키보다 큰 1층 건물 1층 높이만한 얼음을 깨면서 예. 계속 전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추진력 이게 2.1m 얼음을 깬다고 했지만 어느 지에 가면 2.1m 이상의 얼음이 더한 있을 수도 것도 있습니다. 많을 거 아닙니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다 보면 그 지역은 또 이제 앞뒤로 전후진을 반복하면서 또 깨야 될 수도 있어요. 앞뒤로 운항하면서. 그러니까 예. 일반 선박은 앞으로만 가는데 쇄빙선은 후진까지 해야 될 수도 있어요. 막혔을 때 그런 것처럼 어떤 일반 상선하고는 기술이 다르고 또 무엇보다 강한 것은 극한의 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예. 그런 기술들이 통합된 게 쇄빙 상선입니다. 와, 그러니까 정말 최첨단 네, 기술들이 맞습니다. 네, 네. 집약이 돼야 되겠군요. 네, 네. 자, 신 소장님, 단순히 배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항로에 지나면서 안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관리 문제 이런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대한 부분도 한번 언급을 해주시죠. 쇄빙선이 아무리 튼튼해도 일부러 얼음이 많이 껴있는 길을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이게 북극 바다를 갈 배가 있고 화물이 있고 또 다른 준비가 돼 있어도 안전하고 효율적인 바닷길을 찾아서 여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결국엔 측량이나 관측을 넘어서 예측의 영역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배에서 얻을 수 있는 관측값, 인공위성으로 얻는 정보, 얻을 수 있는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최신의 인공지능 기술까지 활용해서 그 안전한 바닷길을 예측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런데 이게 미리 준비하고 육성해야 될 기술이고 역량이지 필요하면 그냥 시장이나 마트에 가서 살 수 있는 완제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 저희 극지연구소도 다른 국내 연구 역량을 결집해서 이런 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북극에도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원주민이 있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친환경 선박이 꼭 가야 되는 이유는 그 환경을 지키기 위한 건데 여기에 대한 부분 잠깐 첨언을 해주시죠. 네, 예. 제가 또 꼭 잊지 말고 언급해야 될 게 북극도 사람 사는 세상이다. 네. 특히 원주민 50만 같은 경우는 정말 그 자리에서 수천 년 동안 살아왔던 분들이고 그분들이 아니더라도 거의 400만 가까운 인구에게 여기가 생활의 터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친환경 연료 선박이 되건 아니면 혹시 모를 오염 사태에 대한 방지나 수습도 우리가 중요한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될 일 중에 예. 하나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북극 항로와 이제 물류에 대한 얘기를 해보죠. 김일성 교수님. 자, 북극 항로는 정확히 이제 물류가 어떤 것들이 지금 오가게 되는 겁니까? 2024년 통계 기준으로 좀 말씀드리면 북극 항로를 이용하는 화물은 95%가 원유입니다. 나머지는 벌크 화물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이 컨테이너 화물은 솔직히 매우 제한적인 게 현실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 원유나 이 벌크 화물들을 실어 나르는 선박은 우리 버스로 이야기하면
관광버스입니다. 예. 필요할 때 부정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선박. 하지만 우리 부산항에 들어오는 이 컨테이너 선박은 전부 다 전기 노선입니다. 이 전기 노선은 결국은 버스로 치면 시내버스나 시외버스, 정기적인 시간에 정기적인 항만을 기항하는 전기 선박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컨테이너 화물이 조금은 제한적이라는 부분이고 특히 이 컨테이너 화물은 이런 원유나 벌크 화물에 비해서 최소 3배, 많게는 20배 정도 비싼 화물들을 싣고 나릅니다. 그러다 보니 화주 입장에서는 약간 불안하거나 리스크가 좀 있는 것들은 조금은 회피할 수밖에 그렇겠네요.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러면은 지금 남방항로를 가면서 수에즈운하에서 뭐 때만 되면 그런 위협들이 생기고 막히고 그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좀 비싸더라도 북극항로를 어떻게 뚫어야 될 당위성이 생기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대안을 찾아야 음. 되는 겁니다. 수에즈 운하로 타고 들어오면 가장 빠르죠. 하지만 항상 지정학적 리스크가 예, 존재할 예.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아프리카 희망봉을 돌아오려고 하니 10일에서 15일이 더 걸리고 기업들 입장에서는 하루하루가 돈이거든요. 예. 그래서 대체안들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런 대체안들은 결국은 기업 입장에서는 네. 또 다른 대안으로서 물류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그렇군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북극항로가 열리면 물류 비용이 20% 정도 줄어든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 시청자분들이 볼 때 이 20%가 뭐 얼마나 큰 금액인지 예, 감잡기가 쉽지가 좀 않아요. 좀 체감되게 말씀을 더해 주신다면요. 예. 아마 여러분들 자동차 기름 한 번 넣으면 보통 10만 원에서 15만 원. 그렇죠. 물론 이거 하루에 다 타는 건 아니죠. 선박은 이제 크기별로 조금 선박 유류 비용이 좀 차이가 있지만 최소 5천만 원에서는 5천만 원에서 1억 하루에 들어가는 연료비가 최소 1억 정도 하루에. 그게 이제 석유 기반의 연료들인가요? 그렇죠. 그렇죠. 하루에 5천만 원에서 1억이요. 네, 1억. 우리가 이제 대형선 지금 우리 부산항에 들어오는 대형선들은 평균 1억 정도의 하루에 연료비가 사용이 됩니다. 그러면 예. 실제 북극항로를 통해서 온다고 했을 때 10일에서 15일 정도가 시간이 단축된다면 한 번 운항할 때 10억에서 15억의 비용이 절감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날짜만큼 곱하기 하면은 간단해지는 거예요. 여기서 끝이 아니고 여기에서는 선원들, 그다음에 선박에 필요한 다양한 물건들, 그다음에 보험과 관련된 등 다양하게 필요한 모든 비용들이 시간에 비례해서 예. 절감이 되는. 예. 그래서 북극항로가 선점하게 되면은 미래의 물류 도시로서의 경쟁력이 좌우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 비용이 줄어드는 부분이 매우 유의미한 정도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 효율성만 봤을 때는 북극항로를 이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 이제 문제는 컨테이너 선박이 다니기에 북극항로가 다소 한계가 있다, 좀 부적절하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신 소장님 여기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제 컨테이너 선은 이제 다른 화물선보다 조금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유빙을 피하기 위해서 감속을 종종 해야 될 때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선체가 구조적으로 튼튼히 뭐 보강이 돼야 되겠지만 해빙을 회피하는 운항 성능도 역시 기묘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예. 또 하나는 이제 지질학적으로 북극항로가 이제 가는 구역이 대륙붕이 차지한 경우가 많아서 예. 수심이 얕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수심과 바닥 지형에 대한 정보가 굉장히 또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아, 추가적으로 좀 보완 설명하시면 마찬가지처럼 그 어떤 이유 때문에 북극항로에 제일 관심이 많은 나라가 중국입니다. 저희는 뭐 2018년에 그 컨테이너를 한번 띄워봤지만 중국은 처음에 2013년도에 예. 이제 중국의 대표 선사인 코스코가 상업 운항을 성공했거든요. 예.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뭐 신친시핑이라든지 뭐 양표 유해 해운이라든지 여러 가지 컨테이너 선사에서 여름 가을 시기에 이제 8월에서 11월 사이 이제 컨테이너 계속 운항을 하는 이유가 아직은 물동량은 없지만 네. 자꾸 이제 그런 노하우라든지 어떤 항로의 뭐 수심이라든지 그 철마다 그런 데이터가 다 쌓이게 되겠죠. 얄밉지만 중국이 참 빠르긴 빠르네요. 자, 북극항로 시대를 맞는 부산항의 목표가 관문항이자 또 거점 항만이 되는 건데 말씀하신 대로 화물 처리량이 가장 많은 중국 상하이항이 있고 최대 환적한 싱가포르항 말씀하신 그리고 또 일본도 있긴 합니다. 자, 이들 항만보다 부산항이 더 유리한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을 좀 김 교수님 꼽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부산항은 우리가 모르고 있었지만 20여 년 전부터 글로벌 허브 항만으로서 그 경쟁력은 충분히 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부산항은 전 세계에서 지금 현재 두 번째로 많은 해상 노선을 가지고 있고요. 세계적으로 수출입과 환적 화물이라고 하는 게 1,000만 TU가 넘어가는 유일한 항만이기도 합니다. 네. 물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계 10대 항만 중에서 중국이 7개 항만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이 부산항하고 경쟁은 또 다른 관점인데 이 중국의 10개 항만 중에서 7개 항만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은 순수하게 수출입 화물을 처리하는 항만입니다. 환적 화물은 또 다른 개념이죠. 우리나라의 최종 목적지가 우리나라가 아닌 제3국에 있는 화물들을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부산항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 예.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우리 부산에 모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북극 항로를 탈 때도 주변에 있는 다양한 화물들이 부산에 모여서 이 배를 모여 있는 화물들을 배에 실어서 가는 환적 허브 항만이 미래의 경쟁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도 환적 항만으로는 저희가 2위죠. 그렇죠. 그런데 훨씬 더 강화시킬 수 있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시고요. 특히 이제 그 중국을 제외해서 싱가포르이 환적 항만으로서는 세계 1위고 3위가 말레이시아의 탄종 탈레파스 항인데 우리는 부산항이 2위입니다. 근데 이 1위와 3위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우리 부산하고 경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거리적인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또 아까 말씀하셨지만 아쉽게도 일본은 5개 항만, 중추항만들이 있죠. 도쿄, 요코하마, 고베, 오사카, 나고야 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 30위권에 항만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허브 항만으로서, 환적 항만으로서 예. 경쟁 자체가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고배항은 한때 뭐 10위권 안에 있는 항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지진이 나면서 더 이상 물론이죠. 예. 그러니까 30년 전에는 일본에 있는 5개 항만이 전부 다 세계 10대 항만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은 30권 안에도 없는 것이죠. 그러면 일본도 지금 북극 항로에 대한 이런 이점을 잘 알고 있을 텐데 일본도 욕심낼 만한 사안 아닌가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허브 항만이 되기 위해서는 환적 체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일본 자체가 그런 허브 항만으로서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본에 있는 화물들, 그다음에 중국에 있는 북중국에 있는 화물들이 부산항에 대부분 다 모일 수밖에 없는 거죠. 부산항의 그간의 역량과 검증된 어떤 잠재력이라든지 그런 시스템이 북극 항로 앞서서 선점할 수 있는 기회 요소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북극 항로 시대에 관문이 되려면 다른 나라 배들이 부산을 거쳐가게 해야 된다. 이것이 핵심인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벙커링입니다. 자, 헌수 부원장님, 예. 벙커링 어렵습니다. 좀 친절하고 쉽게 설명을 해주시죠. 예. 원래 그 벙커링은 선박에다가 연료를 공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벙커냐면은 실제 원유를 정지하면은 제일 밑에 나오는 게 아스팔트고요. 그 위에가 벙커 CU입니다. 예. 그 선사들이 선박을 운항할 때 가장 먼저 고민하는 게 화물이고요. 그 항만에 화물이 맞냐 안 맞냐. 그리고 두 번째가 그 항만의 그 벙커링, 선박 연료 공급이 가격이 낮냐 높냐에 따라서 저희 뭐 그냥 소비자들이 리터당 2,000원 할 때는 단 50원, 100원 싼 데 가면 거기서 가득 채우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뭐 예. 선사들은 하루에 1억이니까 예. 크겠죠. 싱가포르는 사실 원유를 생산하는 나라도 아닙니다. 근데 싱가포르는 그 리컨유 총리 때 저희 박정희 대통령 예. 때 정유사를 유치하면서 싱가포르 많은 곳에다가 그 탱크를 많이 설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주유소를 만든 거죠, 한마디로.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예. 이제 그런 탱크가 있다 보니까 전 세계 정유사들이 원유를 정지하고 남는 석유 제품, 뭐 휘발유, 경유, 벙커시 다 그런 거를 다 싱가포르 다 보냅니다. 아시아에서는 벙커시 값이 가장 낮은 항만이 된 거죠. 그러니까 모든 아시아에서 유럽 가는 배들이 예. 싱가포르에서 루테르산 갈 때 뭐 10일 뭐 넘게 걸리겠지만 대략 그냥 하루에 평균 잡아서 그냥 1억이라고 한다면은 10억입니다. 하루에 1,000척이 보통 들어온대요. 그러면 하루에 1조입니다. 계산이 달라지네요. 1조입니다. 1조. 그러니까 실물 경제가 1조가 움직이는 거죠. 그러면은 예. 선박들은 전 세계 배들이잖아요. 예, 예. 그래서 예를 들면은 아프리카 선사가 거기서 10억을 넣었을 때 그 기름값에 대한 그 담보 할인을 그러네요. 금융기관이 해줍니다. 돈이 도니까 예, 그래서 금융이 그- 따라올 수밖에 없는 예, 거고. 그래서 그 금융은 예. 그 수수료를 담보해주고 그 10억에 대한 담보를 해주기 위해서 예. 그 수수료를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그렇군요. 전 세계 금융기관들이 온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친환경 연료를 써야 되는데 그 가스 시대에는 그런 가스 시대가 오게 되면은 저희 가스 시장을 좀 확보하고 여기서 가스 벙커링을 네. 하게 된다면은 문현동에 있는 금융 중심지가 그 안에 외국계 은행이 가득 차고 그리고 지금 결코 현재 허황된 소리가 아니라는 예, 거죠. 북한 예. 1단계 북한 재개발 2단계 지역에 싱가포르처럼 예. 외국계 금융기관이 알겠습니다. 오는 그런 기회가 오기 때문에 잘 준비를 해야 된다. 지금 1억 10억 얘기했을 때 시청자분들께서 뭐 그 정도 금액은 하다가 이제 천척이라고 하니까 이제 1조 되니까 일조입니다. 얘기가 달라지네요. 하루에. 움직이는 예. 급유 경쟁력이라는 것이 사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렇게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반드시 필수적인 것이고 네. 그것이 가져올 그 영향, 연쇄적인 건 금융의 발전 그리고 또 하나는 일자리입니다. 지금 이 부산항의 해양 항만 분야 종사자가 18만 명 정도인데 자, 김일성 교수님 얼핏 듣기만 해도 많은 일자리가 날 것 같아요. 일자리는 어떻게 좀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까? 자, 우선 우리 부산 지역에서 이 청년들이 갈 만한 일자리 과연 얼마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항상 저는 예, 생각을 하고 예.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해운항만 물류 시장은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출 수 있는 유일한 우리 부산에서 산업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북극항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극항로 개척을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반드시 산업 생태계 조성이 선행돼야 되겠죠. 여기에서 일자리가 발생을 한다고 보는데 우선 선박 건조나 기자재와 관련된 산업들, 그다음에 운항 및 항해 지원과 관련된 부분들, 네. 그다음에 네. 항만 및 물류 서비스, 그다음에 항만 연관 산업들. 네. 여기에는 아까 벙커링, 선용품, 선박 수리, 선원 공급과 같은 다양한 산업들, 그다음에 안전과 환경 관리 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고 이러한 어떻게 보면 일자리들은 진정 우리 부산에서 많이 와.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와 직결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지금 합니다. 분야가 선박건조 기자재 운항 항해 지원 물류 서비스 뭐 금융 보험 안전까지 이렇게 쭉 보면은 이런 일자리가 창출이 된다. 그러면 지역 내 생산 그러니까 GRDP 이런 데도 영향을 줄 정도가 됩니까? 그럼요. 어. 아까 말씀하셨던 예. 것처럼 아마 부산 전체 중에서 해운항만 해양과 관련된 산업 종사자들을 대략 한 25% 정도라고 예.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플러스 알파가 결국은 GRDP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라고 볼 수 그렇군요. 있겠죠. 부산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역시나 대기업이 없다라는 부분이고 양질의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우리 청년들이 많이 떠났는데 이런 부분도 장기적으로 보면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만한 마중물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정광 교수님, 네. 이 선박 얘기를 좀 해보죠. 계속 우리가 선박 수리를 얘기를 했는데 이거 어떻게 좀 이해를 하면 될까요? 이게 선박도 고치고 얼마나 탈 수 있고 안에 인테리어도 중요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네, 맞습니다. 보통 선박이 신조가 되고 나면은 일반적으로 그 설령 한 20년 정도 봅니다. 그럼 우리가 자동차를 타더라도 사고 나서 그 AS 기간도 있고 AS 예. 기간 지나더라도 계속 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엔진 오일도 갈아야 되고 그것처럼 선박도 그렇게 유지 보수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네. 선박에서는 이제 그런 분야를 유지 보수 정비 분야를 우리가 MRO 분야라고 합니다. MRO. 예, 그 메인테넌스 리페어 오버홀이래 가지고 근데 이 분야가 최근 들어서 매년 5% 이상씩 이렇게 증가하는 산업 분야입니다. 근데 앞으로도 더 증가될 거라고 생각되는 게 어쨌든 2050년까지 선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제로로 만들겠다는 IMO의 방침에 따라서 엔진과 모든 부분이 다 바뀌어야 돼요. 예, 예. 그러니까 신조를 하든지 개조를 하든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앞으로 이런 선박의 MRO 분야는 더 증가할 거고 근데 이게 수익률이 또 신조보다 높아요. 수익률이라면 마진이 이 높다는 마진이 건가요? 왜 그런가 보통 장비가 신조에 들어갈 때는 100원 한다 그러면은 나중에 이걸 리플레이스 할 때는 한 4,500원에 팔아요. 그거 말고 다른 거로 못 바꾸니까 그거로 바꿔야 되니까. 예, 예. 그래서 이 MRO 산업 분야가 상당히 조금 그 앞으로 그 좋은 분야인데 근데 그만큼 지금 우리나라는 부산은 대한민국의 기자재 업체의 60% 이상이 부산에 밀집해 있고 네. 그 기자재 협회에서 세계 최대의 전소로 기자재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건조된 선박을 가장 잘 수리할 곳은 어디겠습니까? 여기겠죠. 예. 그죠. 그래서 이게 이런 선박의 유지 보수 정비를 잘 할 수 있다는 것은 북극 항로를 위한 어떤
조건이 될 수도 있지만 예. 이게 사실 파급 효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산업의 성장 면에서는. 그래서 이런 어떤 부산의 어떤 산업의 특성, 또 아까 말씀 대기업은 없지만은 예. 중소 중견기업이 밀집이 있는 중소기업, 조선 기자재 업체와 이런 MRO 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산의 경제에 도움 줄 수 있는 실질적인 어떤 선박의 어떤 토탈 솔루션을 제공할 수도 있는 예. 예.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다고 되어집니다. 자, 이런 바람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아주 분주한 전장이 있는데 이번에 다시 불러보죠. 부산의 청년 엘사 목지원 아나운서가 직접 다녀오셨죠? 네, 북극 항로를 뱃길을 넘어선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만들기 위해 요즘 24시간이 모자란 곳이 있습니다. 바로 부산항인데요. 북극 항로의 최전선에 선 부산항은 지금 어떤 변화를 맞이하고 있을까요? 저와 함께 가보시죠. 근데 본부장님, 여기 울타리가 쳐져 있잖아요. 네. 이 안으로는 못 들어가나요? 네, 맞습니다. 여기는 저기 육축에서부터 이 펜스가 있는 구간은 모두 무인 구간입니다. 이 안이 무인 구간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보시는 것처럼 어딜 봐도 네. 사람을 볼 수 없었을 저 거예요. 안에 숨어 있는 거 아니고요? 큰일 나는 일이죠. 아, 저희들 공장에서 해외로 수출한 컨테이너들을 여기다 장치를 했다가 네. 그리고 배에 실는 그 과정 사이에서 컨테이너가 보관하는 구역은 전체 다 무인 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화물을 내렸다가 여기서 보관했다가 네. 다시 다른데 싣는 것까지 다 무인이라고요? 그렇습니다. 다 사람이 없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게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이 완전 자동화 항만의 장점이랄까요? 아까도 보셨겠지만 자동화가 되면서 저희들은 24시간 끊임없이 이제 할 수 있기 때문에 생산성이 향상되죠. 그리고 보셨듯이 안전한 것입니다. 팀장님, 지금 이게 세계 2위 환적 항만 부산항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와, 실제로 보니까 더 어마어마하네요. 네, 부산항은 세계 2위의 컨테이너 환적 항만입니다. 작년에 부산항에서 처리한 컨테이너 화물이 네. 2,440만 TU인데요. 그걸 일렬로 세울 경우에는 부산, 서울을 366번 이동할 거의 수 있는 400 거리고 번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다음에 지구를 약 4바퀴 정도 돌 수 있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와, 진짜 처리 화물량이 엄청나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말고도 정말 전 세계에서 북극 항로에 대한 관심이 뜨겁잖아요. 우리는 지금 시급하게 뭘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북극 항로에 대한 관심이 쏟아지는 만큼 부산에서도 준비해야 될 과제들이 많은데 그중에서 저희가 가장 시급하게 준비해야 될 과제는 지금 네.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하고 가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북극 항로를 통과해서 오는 화물과 선박의 종류들이 다양해질 거기 때문에 일단 초대형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시급하고요. 그다음은 북극해를 둘러싼 에너지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수송해서, 그러니까 친환경 에너지를 부산에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도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변화의 최일선에 서 있는 부산항이 더 나은 내일로 항해할 수 있도록 우리 시청자 여러분의 큰 관심이 필요한 데입니다. 알면 알수록 재미있는 북극 항로 이야기, 저는 더 흥미로운 이야기 가득 모아서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을 북극으로 안내해드린 엘사 아나운서 목지원이었습니다. 예. 박수를 한번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엘사. 예, 우리 엘사 목지원 아나운서 예, 존재감 확실히 오늘 보여줬습니다. 내일 또 더 멋진 모습 기대해 보겠고요. 목지원 아나운서 얘기대로 북극 항로가 무엇인지 또 그 중요성과 가치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알게 됐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얘기해야 될 오늘의 주제,
부산 미래를 선점하라. 이에 대한 과제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죠. 정광우 교수님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 지금까지 우리가 북극 항로에 대한 아주 장밋빛 미래 좋은 이야기만 했었는데 사실은 이게 이 북극 항로가 현실적으로 언제 활성화될지는 아무도 기약을 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이게 언제부터 우리가 상선이 마음 편하게 다닐 수 있을지, 언제부터 수혜주 운항을 대체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 그래서 우리가 아주 불확실한 북극 항로 시대만을 바라보고 있을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미래를 준비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 보니 저는 해양력이라는 걸 말씀하고 들으시고 예. 해양력. 해양력. 예. 그 나라의 해양력의 구성 요소는 해군력, 해운력, 조선력, 또 기술력, 또 제도 정책, 교육과 연구 영역 등이 있는데 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 아까 북극 시대를 준비하는 데 있어 가지고 지금까지 말씀하셨다시피 기술부터 물류, 금융, 제도 모든 것이 다 이렇게 구비가 돼줘야 되거든요. 예. 좋은 길목에 있다고 식당이 다 잘 되진 않잖아요. 맛이 있어야지 친절하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모든 지정학적 조건과 기술력과 아까 정비 뭐 이런 모든 조건이 다 좋은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손님들이 와서 맛집에 와서 줄을 서서라도 밥을 먹게 할까 그런 부분은 좀 포괄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닌가. 맛집은 줄 서서라도 예. 먹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부산항이 한국에 있는 항이 들어오기 위해서 줄을 서서라도 기다리려고 하는 그런 어떤 중심지를 기대하는 게 예. 물류의 중심이 돼야지 북극 항로로 갈 때도 갈 수도 있는 거고 일부러 와서 돌아갈 수도 있는 거고 네, 네. 조선력은 최고지만은 아직 부족한 부분도 많거든요. 네. 기대감도 크지만은 부족한 부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그 좀 잘 준비를 해야 되지 예. 않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김일성 교수님 말씀도 들어보겠습니다. 예. 부산항은 이미 글로벌 허브항만으로서 그 역할과 위상은 다 인정을 하고 경쟁력을 높게 가지고 있죠. 특히 이제 그 주변국의 화물을 모아서 북극 항로를 항해를 해야 되는 환적 허브 항만으로서는 경쟁력이 있는 것은 부산항이 유일하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지금 현재 일본에는 56개의 컨테이너 지방 항만이 있는데 우리 부산항은 전부 다 기항을 합니다. 예. 그다음에 극동 러시아에 있는 5개 항만, 뭐 블라디보스톡, 나우트카, 보스토니, 슬라비앙카, 나우트카 이런 항만들도 우리 부산항은 모두 기항을 합니다. 그만큼 우리 부산이 충분히 이런 환적 화물들을 모을 수 있는 예. 집객할 수 있는 경쟁력을 이미 갖추고 있어서 이걸 예. 조금만 더 잘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부산의 산업 역량들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북극 항로 그 매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전문가 네 분께서 더 하실 말씀들이 아주 많으실 텐데 저희가 또 이런 시간을 마련해 보고요. 끝으로 북극 항로 시대를 앞두고 한마디씩 또 들어보겠습니다. 신영철 소장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얼어붙지 않은 북극바다, 열려있는 북극바다는 지구 역사상 호모사피엔스가 처음 보는 풍경입니다. 이런 일이 없었어요. 기후위기, 당연히 완화와 저감이 중요하지만 이제는 적응도 각오해야 됩니다. 북극 항로는 기후위기가 만들어낸 기회와 시험대의 두 얼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역사의 대부분을 약속으로 보낸 농경민족이었던 우리나라가 행동 반경이 이만큼 넓어진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북항로 구상이 경제 계획으로 그치지 않고 국가 전략의 일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잘 활용해서 예. 상승하는 구군의 중요한 일부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예. 지금 마침 또 대통령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직접 언급을 했고 또 중요하게 지켜보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어서 허윤수 부원장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예, 뭐 저도 같은 맥락이지만 오늘 제가 많이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2035년 뒤에 가스 시대 그리고 북극 항로 시대 저희가 좀 논의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까지 보면은 대한민국이 3만 불 시대를 달성한 거는 수도권 중심이었습니다. 근데 앞으로 저희가 3만 불에서 6만 불 시대를 가는 그 전략 중에 하나가 네. 북극 항로, 가스 시대. 그게 꼭 부산뿐만 아니라 부산을 중심으로 한 포항, 울산, 경남, 요 동남권 벨트가 하나의 역할을 해서 이 동남권 산업 벨트가 6만 불 시대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거는 지역 차원이 아닌 국가 전략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고 좀 관심을 갖고 각 파트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우리 김일성 교수님도 한 말씀 정리해 주시죠. 예. 네, 지금 당장은 아닐 수도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기회도
없을 거라고 저는 단언을 합니다. 물류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지금 현재 불확실성입니다. 이 불확실성을 갈수록 높아지는 미래가 예견되어 있죠. 그러면 이 불확실성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우리 스스로 해야 되죠. 해상, 항공, 다양한 운송 수단을 확보하고 또 다른 북극 항로와 같은 대체 해상 항로를 반드시 병행해서 확보를 해야 되죠. 이제는 말로나 글로써 할 게 아니라 행동으로서 보여야 할 시기고요. 결국은 계획해서 개발하고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 20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늦었습니다. 이제라도 준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북극 항로가 무엇인지, 북극 항로를 선점해야 하는 이유와 당위성, 그리고 과제 또 전략까지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네 분, 오늘 제 당부대로 너무 편하고 쉽게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준비하지 않으면 기회는 없다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저희 KBS 부산이 발빠르게 준비한 것이 개국 90주년 북극 항로를 열다라는 특집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오늘 제1부 부산 미래를 선점하라라는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방송을 보내드렸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제2부 차가운 바다, 뜨거운 경쟁편을 준비했습니다. 패권 경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는지 그 방법을 함께 머리를 맞대 고민해 보겠습니다. 북극 항로를 열다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